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사랑도 기쁨도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산모의 고통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란다. 엄마가 출산의 고통을 통해 너에 대한 사랑을 얻게 된 것처럼 나는 너를 잃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너에 대한 사랑을 얻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절대에 가까운 그 사랑 말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어령 작가의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의 거장, 최고의 지성, 시대의 멘토, 초대 문화부 장관 등 굵직한 수식어와 함께 작가이자 교수로서 그리고 평론가, 언론인으로 우리나라 문화계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신데요. 그분에게도 딸을 먼저 보낸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의 이남 일녀 가운데 장녀인 고 이민아 씨의 3주기를 맞으면서 펴낸 책으로 아버지로서의 작가가 뒤늦게 딸에게 보내는 고백의 편지이자 작가 자신의 고백록입니다. 먼저 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민아 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조선일보 Y에 이민아와 땅끝의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실린 글의 일부입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헤어졌다. 암 선고를 받는다. 5살 아이는 특수자폐 판정을 받는다. 실명 위기가 닥친다.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은 25 꽃같은 나이에 돌연사한다. 이민아에게 시련은 일상이었다. 첫 결혼 후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웃는 날보다 가슴 치며 운 날이 많았다. 그러나 이민아는 말한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민아는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딸이다. 저항의 문화기후, 흙 속에 저바람 속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등 160권이 넘는 책을 펴내며 평생을 합리적 이성에 입각한 사유, 지적 작업에 매달려온 이어령 교수를 신 앞에 무릎 꿇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무신론자, 이성주의자임을 자처하던 70대 노장이 2007년 개신교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딸의 실명이었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자식의 고난 앞에서는 지성도 과학도 힘을 잃는 걸까? 기적은 과연 있는 걸까? 4년 전 버클리 대학에 다니던 맏아들 유진을 잃은 이민아는 2009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 등지를 돌며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 구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해외 봉사를 하던 중 건강이 나빠져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중에 인터뷰한 글인데요. 그녀는 결국 2012년 3월 15일 53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번의 결혼과 이혼, 4자녀 가운데 둘째 아이의 자폐 판정, 큰아이의 돌연사, 본인 또한 갑상선암과 위암 말기 판정 등 파란만장한 삶을 겪는 가운데 인생 마지막엔 목회자로서 세계 각국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땅끝의 아이들 외 2권의 책도 썼습니다. 작가는 이런 글로 이 책을 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만 남는 것이 아니다. 흔히 자식은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묻어두는 것만은 아니다. 죽음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다. 슬픔의 자리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을 더 푸르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추임새로 돌아온다. 딸을 잃었다. 처음에는 나에게만 닥쳐온 비극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겪는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딸의 3주기를 맞으면서 여유가 생긴 것일까? 나와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당신도 그랬냐고. 그때 그 골목을 지나다가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느냐고. 그게 죽음인데도 오히려 그 애가 태어나던 때 생각이 나더냐고. 이 책은 살아서 못다 한 말, 오늘만 울게 하소서, 빨간 우편함의 기적, 이렇게 3부 안에 딸이 살아생전 못다한 얘기와 구구절절 사무친 그리움으로 가득한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서문과 일부 안에 있는 노을이 종소리로 번져갈 때, 그리고 2부에 담긴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없는 굿나잇 키스. 내가 서재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고 너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내게 들려온 것은 아빠 굿나잇 하는 너의 목소리뿐이었지. 이 세상 어떤 새가 그렇게 예쁘게 지저귀일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목소리만 들었지 너의 모습은 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손만 흔들었어. 굿나잇 미나 하고 내 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너는 그때 아빠가 뒤돌아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안아주기를, 그리고 볼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니면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어 얼마 동안 머뭇거렸을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 그때 내가 본 것은 어차피 아빠의 뒷모습뿐이었을 테니까.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글의 호흡이 끊길까봐 널 돌아다 볼 틈이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때 아빠는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바비 인형이나 테디베어를 사주는 것이 너에 대한 사랑인 줄로 알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피아노이거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인 줄로만 여겼다.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그런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빠의 능력이요 행복이라고 믿었다. 너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날 두둔해 주었지만 아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야. 그건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부족함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사형수에게도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볼 시간은 주어지는 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랑을 표현하는데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이면 된다.
그런데 그 30초의 순간이 너에게는 30년, 아니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냐. 너는 지금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자고 있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글 쓰는 아빠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푸는 것도 글로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 매일 저녁 굿나잇 키스를 하듯이 너의 영혼을 향해 이제부터 편지를 쓰려는 것이다. 생전에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일, 해야지 하고 미루었던 말들을 향불처럼 피우련다. 있잖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가 수금을 연주하면 풀과 나무 그리고 돌멩이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웅성거렸다지 않더냐. 심지어 명부의 왕 하데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시인의 언어, 그 상상력과 창조의 힘을 빌려오면 이 편지글들이 오르페우스의 수금 소리처럼 너에게 당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 잘 자라 미나. 보고 싶다 미나야. 목마를 타고 떠나다. 내가 처음으로 혼자 회전목마를 타던 날이 생각난다.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도 혼자 목마를 타겠다고 부득부득 졸라댔다. 아빠는 잠시 망설였지. 하지만 어느새 훌쩍 자라 혼자 목마를 타겠다는 네가 자랑스러웠다. 그래,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혼자 목마에 태우기로 했다. 걱정은 되었지만 너를 목마에 태워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을 흔들었다. 너도 억지로 웃음을 짓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가 잡은 것은 엄마 아빠의 손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잡아본 목마의 손잡이였으니 당연히 불안했을 것이다. 벨이 울리며 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내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겁에 질린 얼굴로 뒤돌아보는 너의 눈에선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세워요. 세워주세요.
내 엄마가 소리치며 너를 뒤쫓으려 했지만 벌써 너의 목마는 저만큼 가고 없었다.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애태우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목마를 타고 한 바퀴 돌아 다시 우리 앞을 지나갔다. 엄마 아빠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본 너는 표정이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몇 번이나 뒤돌아보던 처음 떠날 때의 그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다. 한 바퀴, 두 바퀴. 목마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너의 표정은 점점 밝아져 갔다. 목마의 움직임에 차츰 익숙해지고 신이 났는지 더 이상 너는 뒤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눈물을 글썽거리던 내가 어느새 자기보다 덩치 큰 아이들을 뒤쫓으며 경주를 벌이는 기수가 되어 있었다. 너는 분명 그 경쾌한 리듬에 빠져 있었고 목마를 탄 다른 아이들의 무리에 섞여서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엄마 아빠의 손뼉치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겁을 먹은 쪽은 네가 아니라 엄마 아빠였다. 차양이 넓은 그 하얀 내 모자는 떠나가는 배의 돛이었고 목마를 탄 아이들은 출렁거리는 파도였다. 너는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아주 먼 바다 너머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 배는 다시 떠났던 자리로 돌아왔다. 돛은 해풍에 찢기고 색이 바랬지만 더 크게 부풀어 있었다. 다시 돌아온 그 순간은 아주 짧았다. 잘 있었니? 괜찮니? 하고 물어볼 수도 없는 아주 짧은 만남이었다. 회전 목마는 멈추지 않고 돌아 내 얼굴은 다시 사라진다. 하얀 돛, 소음과 음악, 하늘로 솟구치다가 땅으로 추락하는 목마들. 내가 혼자서 목마를 타던 그날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계속될 짧은 만남과 긴 이별의 시작이었던 거야. 떠나고 돌아오고 다시 떠나는 그 반복의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너의 얼굴들이 있었다. 플래시의 섬광 혹은 블랙라이트를 터뜨린 무대처럼 한순간 속에 멈춰있던 너의 얼굴을 본다. 과장된 비유가 아니다. 회전 목마 위의 너, 그 모습이 너의 일생에 관한 찬란하고도 슬픈 스토리텔링의 시작이었던 것을 그때 우리는 어렴풋이 예감했던 것 같다. 너도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 자란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요 행복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곁을 떠나 홀로 앞으로 나가는 헤어짐의 긴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 큰다는 것은 말이다. 너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은 말이다. 부모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니? 엄마 아빠를 보려고 길을 쓰며 뒤돌아보던 너의 애처로운 얼굴이 오히려 위안이 되고 앞만 보고 달리는 내가 때로는 섭섭하게 생각되는 이 이율배반의 심리를 말로 설명하기 힘들구나. 개성이 강했던 너는 우리 생각과 다른 길을 고집할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를 처음으로 목마에 태우던 그날처럼 가슴 졸이고 걱정을 했다. 너는 늘 혼자서 꿋꿋하게 너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곤 했다. 음악이 끝나면 회전 목마도 멈춘다. 아이들은 목마에서 내려와 엄마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날 어떤 표정으로 목마에서 내려와
우리 곁으로 돌아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틀림없이 목마에서 내릴 때의 너는 타기 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을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자 자랑이었고 동시에 이별의 시작이기도 했으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마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겠지? 어쩌면 너는 엄마가 골라준 것과 다른 색깔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려 했을 것이다. 아니다. 기억 속에 너는 목마에서 내리지 않았다. 시간의 회전목마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돌고 또 돌아 짧은 만남과 긴 이별로 이어졌다. 그러다가 너는 혼자 목마에 탄 채 훌쩍 하늘로 사라졌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렇게밖에는 너와 함께한 일생을 설명할 수가 없구나. 나는 내가 탄 회전목마를 멈추게 했어야 했다. 그 목마에서 너를 내리게 하고 내 손을 잡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지금까지도 너는 내 곁에 있었을 것이고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페가수스처럼 목마에 날개를 돋치고 너는 하얀 차양의 모자를 쓰고 눈부신 구름 위로 사라졌구나. 노을이 종소리로 번져갈 때 사랑이 있으려면 죽음이 없어야 하고 죽음이 있으려면 사랑은 없어야 한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잔인하고 덧없니. 우리는 어째서 아침 이슬을 보고 미소 지으며 저녁 노을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인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구나.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아침에는 이슬 같고 저녁에는 노을 같기 때문이지.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현실이었어. 그러나 내가 훈우와 너를 잃고 난 후에는 이 믿음이 조금씩 바뀌더구나. 인천에 가면 정서진이라는 곳이 있어. 강원도의 정동진과 정확히 반대되는 서쪽에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한국의 베이브리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대교가 있는 곳이야. 영종도로 가는 인천 여객터미널 그곳이 바로 정서진이 있는 곳인데 아라뱃길의 정점이기도 해. 나는 그곳에 세워질 시비에 시를 써달라고 제안받았어. 노을에 관한 시를 써달라고 하더구나.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 그때 나는 노을이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 이를테면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죽음에 대한 의미가 변하자 곧 노을의 의미 또한 변했지. 결국 나는 시를 쓰기로 결정했단다. 사실 나는 네가 사형선고와도 같은 암 진단을 받고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 궁금했어. 물론 너는 갑상선암을 앓고도 기적적으로 치유하고 아이까지 출산했던 경험이 있었잖니? 의사도 그랬잖아. 이 세상에는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총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존재한다고 말이야. 너는 그것을 굳게 믿었고 나는 그런 너를 보며 불신자 특유의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지.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온 의학 세미나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어. 암 말기에서 생존한 환자들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투병과 치유의 과정을 증언하는 세미나였지.
그 글을 읽고 나서 나는 조금은 완고했던 과학주의적 회의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단다. 아마 내가 암에 걸리고 그것을 기적적으로 치유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읽지도 않고 지나갔을 그런 이야기가 내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구나. 노을에 대한 이야기였어. 평범하다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일상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진솔한 이야기였어. 처음 암에 걸렸을 때 이 환자는 혼신의 노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결국엔 그것을 극복했다고 한다. 의사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아주 모범적인 환자였지.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암이 재발한 거야. 그녀는 완전히 절망했어. 처음엔 현대의학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병과 싸워 이겼지만 암이 다시 재발했을 때에는 더 이상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암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부터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대. 예금 통장을 비롯해서 묵은 사진들이나 편지, 일기, 아껴두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거야. 장롱에 옷을 개켜 넣듯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차곡차곡 개켜서 쌓고 정리하는 일을 매일같이 해온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은 툇마루에 앉아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았어. 마치 노을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서는 태양이 산 너머로 사라지며 하늘 전체를 빨갛게 불태우는 풍경을 감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노을에 물든 구름을, 조금씩 어둠에 쌓여가는 산의 윤곽을. 그것은 마치 죽음을 향해서 온 삶을 불태우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어. 어두워져가는 노을의 으스름을 지켜보며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기를 위안하고 체념했지. 죽음의 검은 손가락이 아주 조용히 다가와 삶의 문을 닫으려는 그때였어. 자신이 살아온 생의 의미가 노을빛에 젖어서 조금씩 사라지는 그 순간 아이가 엄마 소리를 부르며 자기를 향해 달려오더래. 그녀는 임종과도 같던 최후의 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에게 달려오는 아이를 막고 말했지. 엄마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주지 않겠니? 무언가 말하려고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던 아이는 다음 한마디를 불쑥 던지고 사라졌어. 나는 왜 엄마만 보면 뭔가 말하고 싶지? 그 순간 여인의 머릿속에 번갯불 같은 빛이 스치고 지나갔어.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없으면 저 아이는 누구에게 달려가지?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구나. 아이는 엄마를 향해서 뛰어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소통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는 신기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기쁜 일은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여인의 머릿속에 문득 들었던 거야. 여인은 자신의 생명이 제 것이 아니라 저 아이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은 마치 햇빛처럼 하나로 뭉쳐서 빛나고 있었던 것이지. 암이 재발한 뒤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가슴에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솟아나기 시작했어. 그날부터 그녀는 마치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은 사람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어. 아이를 돌보고 챙겼던 짐을 다시 풀어서 일상의 날로 돌아갔지.
병이 재발되기 전처럼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로 돌아오는 일상의 시간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야. 그녀는 통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특별한 약을 먹지도 않았어. 병과 죽음을 거부했지. 대신에 그녀의 생명과 엄마라고 부르며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의 생명을 함께 결합시킨 거야. 그녀는 아이와 함께 살며 의사가 내린 선고보다 몇 년이나 더 생존하고 있었어. 그녀는 의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수히 얽혀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맘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힘겨운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에 내 삶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불타는 듯했던 저녁 노을이 솟아나는 아침의 태양 노을로 바뀌는 순간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증언한 거야. 어느 생화학자가 말했지.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언가 위대한 힘이 우리 생명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이 여자의 이야기를 읽고 나는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던 너를 이해할 수 있었어. 생명을 주재하는 거대한 힘이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야. 그래. 당연히 서쪽에서 지는 저녁 노을은 내일 아침 불타는 동쪽의 새벽 노을이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침몰하는 슬픔을 희망과 기쁨으로 재생하고 부활하는 힘이 있어야 하지. 나는 너의 죽음을 통해서 노을의 그러한 힘을 믿게 된 거야. 저녁 노을을 아침 노을로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고 길고 긴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었던 거지. 감히 어떤 의술로도 방사선의 위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암세포들 앞에서 너는 태연한 미소를 지었어. 불행한 젊은이들 앞에 서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웃음의 성스러움을 통해 나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거야. 이전까지 나는 노을을 삼키는 어둠이 아침 햇살 속에서 사라지는 어둠이라는 것을 몰랐어. 저 어둠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의 극적인 출현을 위한 예언이란 걸 알지 못했지. 물론 노을종을 쓰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는 저녁 노을을 삼키는 어둠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시의 언어로는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종말에 대한 불안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겠더구나. 그러나 지는 노을 속에서 종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만은 분명하단다. 노을이라는 말은 참 아름다워. 영어와 한자는 여명과 황혼이 구분되어 있지만 한국어에는 저녁 노을이나 아침 노을이나 똑같은 노을이지. 그래서 나는 더욱더 한국어의 노을을 좋아하는 거야. 하나는 지는 해고 하나는 떠오르는 해지. 극과 극이지. 하나는 서쪽이고 하나는 동쪽으로 정반대 방향에 있지만 결국 노을은 하나란다. 정말 그래. 아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가끔 낮잠을 자는 일이 있었어. 잠에서 깨면 누이나 형이 말했지. 이제 일어나면 어떡해? 너 학교 늦었다. 그러면 나는 눈을 비비면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야. 저녁에 노을을 보고 아침인 줄 착각하고 속은 거지. 급히 세수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했어. 아침밥을 달라고 하니 사람들이 다 웃더구나.
몇 번이나 속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속은 게 아니야. 분명히 저녁 노을과 아침 노을은 같은 것이라고. 그걸 누가 분간할 수 있겠니? 내 어릴 적 낮잠을 자다 일어나 저녁 노을을 아침 노을로 보았듯이 지금 그냥 눈만 뜨면 되는 거야. 나는 단지 정서진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건 바로 정동진에 뜨는 아침 해의 노을인 거야. 너는 정동진에 있고 나는 정서진에 있는 그 차이밖에 없어. 같은 노을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울거나 또 너는 나를 위해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어. 나는 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노을을 아침의 노을로 바꿔버리는 재생과 부활의 힘을 믿는 것이라고. 남들이 다 놀리더라도 나는 그 힘이 네가 말하는 믿음의 힘이고 희망이고 빛이라고 생각해. 오늘은 굿나잇 키스가 없단다. 저녁 노을 뒤에는 밤의 어둠이 없기 때문이지. 정서진에서 내가 썼던 노을종을 굿나잇 키스 대신 읽어줄게. 저녁 노을이 종소리로 울릴 때 나는 비로소 땀이 노동이 되고 눈물이 사랑이 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낮에는 너무 높고 눈부셔 볼 수 없던 당신을 이제야 내 눈높이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 노을빛이 내 심장에 피가 됩니다. 저녁이면 길어지는 하루의 그림자를 근심하다가 사랑이 저렇게 붉게 타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정이 그처럼 넓게 번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종이 다시 울려면 바다에 침묵이 있어야 하고 내일 해가 다시 뜨려면 날마다 저녁 노을이 져야 하듯이 내가 웃으려면 오늘 울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내 피가 생명의 노을이 되어 땅끝에 번지면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가족이 됩니다. 빛과 어둠이 어울려 반음 높아진 노을종이 울립니다. 살아있는 게 정말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내가 혼자 긴 겨울밤을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내가 울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랴. 내가 금간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바깥 세상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금을 긋듯이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해 한 봉지 양만도 못한 글을 쓴다. 힘줄이 없는 시. 정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도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였으면 좋겠다. 미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미나야, 너무 미안하다.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자식이 나이 들어서도 부모를 정겹게 만날 수 있는 건 어린 시절 몸과 가슴으로 비비대며 함께했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잠깐만이라도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